네, 안녕하세요. 네, 유아 강사 실비아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요, 유아교육 개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교육 개론에 대해서 시작을 할 텐데, 개론을 설명을 드리면, 개론은 유아교육 이론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개론을 모르시면 신이론을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누리과정에도, 개론의 원리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과정 파트에서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 파트가 있죠. 유치원 교육과정 파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또한 유아교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유아교육 개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대학에서 유아교육과를 전공하셨을 때 유아교육 개론 시간이 있고요. 각 교과목들의 각 영역들의 시간이 있을 텐데요.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유아 임용에서 말하는 유아교육 개론은요.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하셨던 유아교육 개론 시간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학교에서 했던 유아교육 개론 시간은 유아교육의 전반적인 이론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아웃라인을 축약해서 소개하는 수업이었다면 이 수업은 이 임용에서 유아교육 개론 수업은요. 8가지의 교과목을 합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개론 수업이 아니라 여기에 챕터에 나와 있는 8과목을 합쳐서 한 권에 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한 장 한 장을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장 한 장이 교과목과 동일한 거고요. 그리고 이 한 장을 작성하는데 10권 이상의 관련 전공서를 보고 종합을 했습니다. 오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고, 왜냐하면 개론은 신이론과는 조금 다릅니다. 신이론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학자들이 계속 수정을 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수정을 따라가지 않으면 옛날 지식을 다루게 되는 그런 오류가 생기는데요. 개론은 이미 사망한 학자들, 그들이 남긴 저서가 우리에게 오는 고전처럼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론이 일단 수정될 이유가 없고요. 물론 우리가 해석하는 게 재해석이 바뀌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유아교육 개론들은 워낙 고전이면서도 인정받은 이론들이기 때문에 이미 재해석까지도 완벽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이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100% 맞는 지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의 전공서, 신이론은 최근의 전공서를 보냐, 옛날 전공서를 보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개론서에 나와 있는 이론은 최근의 이론을 보든 옛날 이론을 보든 그닥 다른 점이 없습니다. 단 하나가 있다면 생태학적 이론이 조금 이제 지금 현대로 와서 재해석이 됐는데요. 당시에는 조금 오류가 있게 우리 유아교육에 전파가 된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재해석돼서 생태학적 이론이 순수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수정이 됐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수정돼야 될 내용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교육 철학 및 사상사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선생님. 제가 이 사상 파트를 들어가기 전에 8파트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교육 철학 및 사상은요, 이 그 당시 교육가들의 신념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교육을 생각했냐, 어떤 마음으로 교육을 실천했고 어떤 방법으로 실천했냐 라는 거이고요. 그 중에서 그런 여러 교육 철학가들 중에서 우리가 현대에 이어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학자들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대적 흐름은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다루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 철학 및 사상가는요, 한 가지, 현대적으로 보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그 사람, 그 교육자 또는 그 시대 또는 그 나라의 그 문화의 신념이고 교육적 생각이었지, 그것이 정말 우리 교육의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게 발달 및 심리 이론입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이제 유아교육에서 또는 인문학에서 과학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과학이라는 건 일정한 정해진 연구 절차를 통해서 나온 이론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연과학이라기보다는 인문과학인데요. 물론 자연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관찰하는 거고요. 인문과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현상들을 연구하는 거지만 그것도 일련의 어떤 정해진 법
법칙이 있습니다. 그 정해진 법칙은요,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문제 해결 절차와 동일합니다. 그런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해서 검증된 거만 저희가 과학적으로, 인문과학적으로 인정됐다라고 하고요. 그런 이론들을 발달 및 심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검증 작업을 거친 이론들은요,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모든 연령층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성이다라고 되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철학의 어떤 신념적인 부분이라면 이 장에 나오는 발달 및 심리는 인문과학적으로 인정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 유아의 발달과 관련해서 쓰이고 있는 이론이고요. 교육 철학이 교육적이라면 발달 및 심리는 실은 심리학 이론입니다. 심리학 이론. 그것이 교육 안에 들어온 거죠. 근데 교육이라는 게 철학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 어떤 인문과학 쪽은요, 하나의 철학 안에서 파트가 나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나 어떤 심리나 맥은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발달 및 심리 이론가들의 근거에서 신이론이 나오는 건데요. 신이론 전에 이 발달학자들이 얘기한 것과 또 신이론 학파들이 얘기한 것들이 있는데요. 놀이에 관해서 얘기한 게 있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고,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고, 교사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고, 부모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장부터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발달 심리 이론가들을 중심으로 유아의 놀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교육과정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유아교육 프로그램은요, 선생님, 아주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요, 2019 개정 누리과정과 같은 것을 유아교육 프로그램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교육 내용이 있고, 교육 방법이 있고, 평가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 1년에 그 프로그램 하나로 유아들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말합니다.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또 유아교사로는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아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사의 역할을 보고 교사가 어떤 자세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지라는 내용이 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로는 우리가 유아들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프로그램 안에서 만나면서 부모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이 부모들을 어떻게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지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까지는 이론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제가 임의로 배치를 한 게 아니라 이론의 순서의 흐름을 고려해서 배치한 거고요. 마지막 8장 아동복지론은 이들과는 좀 다릅니다. 유아교육보다는 아동복지 쪽에서 쓰이는 이론들이 유아교육에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이론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또 국제사회가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실천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이론이 쫙 이어집니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8장은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편하십니다. 일단 저는 이 개론 수업이 유아 임용 수업 중에서 실비아 개론은 꼭 들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비아 연간을 듣지 않더라도 실비아 개론 수업만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평이 나와 있는 이유는요. 일단 저는 이 개론 지식이 1장부터 7장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분절해서 하지 않습니다. 분절해서 하게 되면요,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연결고리를 알아서 이론을 연결하게 되면요, 선생님들이 1000가지 이론을 해야 되는 게 갑자기 100가지로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연결고리를 알면요,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이론이 명확히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명확히 내가 혼란 없이 100% 이해가 된다면요, 암기도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개론은 이해에 중점이 있고 부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과목이고요. 신이론은 좀 성격이 다르죠. 각각의 이론들이 분절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물론 그것이 개론과 연결고리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 연결고리가 없이 암기만 한다 그래도 신이론을 충분히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깊이가 개론보다 얕은 이론입니다. 그래서 신이론은 암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연구들의
그 이론들에 집중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개론은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개론은 1장부터 그 흐름을 이해하지 않는다라면요. 1장부터 7장까지의 이 지식을 100% 선생님께서 내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론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이 임의로 해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론이 굉장히 심도 있고 깊이가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요. 혼자서 해석해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과목은 개론은 선생님들이 예습을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요. 제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거나 제 강의를 들으신 후에 선생님들이 부수적으로 자습을 하고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1장에 들어가는 교육 철학 및 사상가를 조금 보겠습니다. 교육 철학 및 사상가는요. 저희가 먼저 교육 철학 및 사상사라고 해서 시대적 흐름을 먼저 볼 겁니다. 시대적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근대 이전의 교육 사상가를 보고요. 근대 이후의 교육 사상가를 보는데요. 이걸 나누는 기점이 1950년대, 150년대? 너무 웃기잖아. 1950년대에 네, 선생님 당황하셨죠? 저도 당황했어요. 1950년대에 쓰여졌던 1950년대를 기점으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950년대, 그래서 1950년대 이전에 유행했던 이론, 1950년대 이후에 유행했던 이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1950년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생님들 기억나시나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났나? 1950년에? 그랬을 거예요, 아마. 반발했나? 모르겠네. 제2차 대전.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말라구치라는 사람 있죠? 레지오 에밀리아? 레지오 에밀리아가 1950년 2차 대전. 선생님, 1950년에 2차 대전이 종식됐을 거예요. 요게.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너무 웃기잖아. 그쵸? 지금 2020년인데. 종식됐을 거예요. 이게 레지오 에밀리아의 핵심이거든요. 아, 유아교육 외에는 공부랑 벽을 쌓고 살았더니 기본 상식이 완전히 지금 다 사라졌네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1950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그 이전에 이론가들이 주장했던 것과 그 이후에 주장했던 게 좀 달라져요.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 전에는 귀족 계급 사회가 남아 있었고요. 전쟁 이후에는 계급 사회라기보다는 빈곤층, 전쟁고와 이런 아이들이 주된 관심이 됐기 때문에 아예 교육적 시각이 이렇게 조금 갈리거든요. 그래서 근대 이전과 이후로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철학 및 사상 쪽을 보겠습니다. 교육 철학 및 사상에 보면은요, 선생님, 교재에 지금 실학주의, 계몽주의, 신인문주의, 실용주의, 진보주의, 아동중심 교육이 나오게 되죠. 아동중심 교육이 나오게 되죠. 교재에는 실용주의까지 나옵니다. 그쵸? 실학주의, 계몽주의, 신인문주의, 실용주의, 진보주의, 그러니까 교재에 나오고요. 지금 이 교재는 작년부터 제가 쓰던 교재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2021학년도 이 교재를 쓰면서 2021학년도 추가 대비 추가본이 나가게 되거든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그 동영상을 보실 때 프린터물이 같이 제공됐을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추가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동 중심 교육은 추가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범원이라는 학자가 아이들의 아동 중심 교육이 뭔지 설명한 이론이 있죠. 자, 그러면 실학주의와 계몽주의, 신인문주의, 실용주의 이론의 흐름부터 보고요. 아동 중심 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실학주의는 뭘까요? 실학주의는요. 실학, 실제로 존재하는 학문, 실용적인 학문, 그래서 실학이라 그래요. 그런데 출발점이 어디냐면요. 우리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학문부터 출발해요. 이미 존재하는 학문, 이미 존재하는 지식, 학문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거, 유용한 거를 실용주의라고 하고요. 실학주의라고 하고요. 그러면 실용주의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요. 실용주의는요, 선생님, 실용주의는요. 학문이 먼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존재해요.
한마디로 제가 지금 전자칠판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강의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저한테는 전자칠판을 사용하는 이 방법이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필요해서 나한테 지식이 하나의 도구라서 나한테 필요해서 내가 그걸 지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은 다르잖아요. 정보와 지식은 다른데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또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기술 중에서 그게 지금 내 일상에 필요하다라면 그건 나한테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학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해. 그럼 지금 나한테는 이게 학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실학주의는 조금 달라요. 기본 초점이 학문, 존재하는 지식, 이미 우리가 이걸 학문이라고 인정한 거, 고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고전이나 인정한 학문 안에서 우리에게 현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가져오는 거, 그게 실용주의고, 실학주의고, 실용주의는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 기존에 고전이 있었는지 지식이 있었는지 학문이 있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거, 지금 내가 밥 먹는 게 필요하다면 밥 먹는 것이 지식이 될 수 있는 거, 그게 실용주의입니다. 그래서 실학주의와 실용주의는 같은 것처럼 혼란될 수 있지만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계몽주의는요, 선생님, 가르쳐서 깨우쳐라라는 얘기예요. 당시에 계급사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계몽주의를 주장했던 학자들은요, 이 귀족사회가 뭔가 부조리하게 흘러간다라고 하고요. 귀족이 아닌 평민계층이나 저소득층 계층을 가르쳐서 사회의 부조리를 스스로 느끼게 해서 깨부시게 만들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귀족들만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평민이나 저소득층도 자기들이 귀족에게 봉사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혹은 착취당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귀족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평민이나 저소득층 계층들이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깨닫고 그 사회 부조리를 부숴나가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이들을 가르치라는 거에서 가르쳐서 깨우치라는 게 계몽주의예요. 대표학자로는 로크와 루소가 있어요. 실학주의의 대표학자는 코메니우스예요. 근데 계몽주의 대표학자는 로크와 루소가 있어요. 신인문주의는요, 선생님, 인문주의가 뭐냐면 고전을 그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학주의는 고전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지식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학주의는 인문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나왔거든요. 그 고전에 있는 지식들이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불필요한 게 많아. 그래서 왜 우리가 인문주의를 따라야 되는 게지 모르겠어. 왜 고전을 우리가 다 가져와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고전 중에서 필요한 것만 우리 지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신인문주의는 그럼 뭐냐면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는데 고전을 그 자체의 지식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고 우리의 머리를 갈고 닦고 우리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고전이라고 하면 옛날부터 이제 내려오던 문학 중에 하나에 작은 아씨들이라는 게 있죠. 그럼 작은 아씨들이나 그런 오만과 편견이란 이런 책들이 현재 우리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감정이 느껴지고 마음으로 어떻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신미감을 기르고 또 머리로 무언가를 배워서 행동으로 하게 하는 거. 그래서 고전의 지식들이 고전에 그렇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지식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녹아들게 하자라는 게 신인문주의예요. 그럼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3H, 지덕체. 네, 신인문주의에서 강조하는 건 3H, 지덕체예요. 지덕체. 그런데 지덕체라고 하면 페스탈로치가 생각나시죠? 그쵸? 페스탈로치. 네, 페스탈로치가 신인문주의의 대표학자입니다. 신인문주의의 대표학자. 그리고 신인문주의는요, 선생님, 신인문주의와 낭만주의로 다시 나눠요. 그러니까 신인문주의라는 큰 틀 안에 신인문주의가 있고 낭만주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페스탈로치는 신인문주의 학파고요. 페스탈로치의 제자인 프레벨은 낭만주의 학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실용주의는요, 선생님, 여기까지는 유럽의 경향이에요. 1, 2, 3번은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교육 사조라고,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실용주의는 조금 달라요. 실용주의는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로크 얘기를 할 때 드릴 건데요. 당시에 귀족 계급이 있었잖아요, 선생님. 그런데 신사 계급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신사 계급이, 젠틀이라는 계급이 어떤 계급이었냐면, 귀족이란 자기는요, 위치는요, 장남이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장남이 귀족이라는 위치, 백장이나 남작이라는 위치도 이어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영토도 받았고 재산도 다 받은 거예요. 그럼 차남이나 삼남이나 사남은 뭘 했을까요? 물려받은 게 없죠. 이들이 신사 계급이 돼서 상업도시로 간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그래서 이들이 경제를 이끈 거예요. 산업혁명도 이들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들이 자신이 그렇게 노력해도 자신은 귀족이 될 수 없잖아요. 귀족 집안의 후예배에도 불구하고 귀족 그 자체, 자기를 이어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에 대한 불만과 또는 열등감과 또는 그 상업을 통해서, 그런데 또 부자는 됐어요. 그렇죠? 본인이 돈을 모아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부자는 됐어요.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간 거예요. 그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백인들이 유럽에서 갔다라는 게 그 얘기고요. 이 신사들이 갈 때 본인들을 보좌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간 거죠. 뭐 평민 계층이든 빈민층 계층이든 노예 계층을 데려가서 그 미국에서 이제 정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신사 계급이 그 넘어가서 미국이 된 거고요. 또 그러면서 평민이 넘어갔고 노예들이 같이 넘어가게 됐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추구한 게 뭘까요? 산업혁명 혹은 상업, 돈을 벌었던 그 신사 계급은요,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버는 거였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돈을 번다는 걸 조금 좋게 얘기하면 실용적인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되거나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면 그건 꼭 지식이고 나한테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한마디로 돈이 안 되고 실용적이지도 않고 나한테 필요도 없으면 같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실용주의거든요. 실용주의. 그래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곧 나의 지식이고 지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실용주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전체적인 미국이란 사회를 아직까지 지탱하고 있는 어떤 교육 철학이 실용주의예요. 그런데 이 대표학자가 누구냐면요, 듀이예요. 듀이. 그래서 듀이는 지식은 변화하는 거야. 지식은 지금 필요한 게 내 지식인 거고 계속 필요한 지식들은 변하니까 지식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고 변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용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자신의 이론을 만들어내는데요. 그게 진보주의예요. 진보주의. 그래서 실용주의는 미국의 흐름이에요. 미국의 흐름이고 듀이도 실용주의를 따르는 대표 학자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자신의 이론을 체계화시키는데 그게 진보주의예요. 둘의 성격은요, 100% 똑같아요. 듀이가 실용주의를 100% 가져다가 진보주의라는 교육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명으로 두 이론이 100%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으로 이건 실용주의다, 진보주의다 구별할 수 없고요. 다만 듀이가 대표학자라 그러면 실용주의도 대표학자가 되고 진보주의도 대표학자 되고요. 듀이가 체계화했다 하면 그거는 진보주의예요. 왜? 실용주의는 듀이가 체계화하고 창시한 게 아니고요. 진보주의는 듀이가 체계화한 게 맞고 창시한 게 맞아요. 이렇게 차이가 되죠. 아동중심 교육은 뭐예요, 선생님?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유아중심이라면서요. 그렇죠? 유아중심 교육이 뭐예요? 뭐죠? 유아중심 교육이? 유아를 중심에 두고 아이가 스스로 내면의 흥미와 요구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지식을 내면화하는 거. 그게 유아중심 교육 아닙니까? 그쵸?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마찬가지 요 흐름이 아동중심 교육은 지금 현대 유아교육을 휩쓰는 그런 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019 개정누리과정도 여기에 기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동중심 교육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동을 학습의 주체로 보고 능동자로 보고 아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육을 원하는 것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학주의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실학주의, 리얼리즘, 그다음에 인문적 실학주의, 사회적 실학주의, 감각적 실학주의로 나뉜다라고 했는데요. 실학주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하는 고전이나 학문이나 지식 중에서 실제로 필요한 거, 실용적인 거,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 받아들이는 게 실학주의이고요. 이 실학주의는 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첫 번째 인문주의, 인문적 실학주의, 사회적 실학주의, 그다음에 감각적 실학주의요. 인문적 실학주의가 고전 얘기가 나오는 그 파트입니다. 그래서 인문적 실학주의는요, 삶의 내용, 우리의 현실을 고전에서 찾고요, 그 고전을 배우고 연구하지만 실제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가져온다라는 이 대전제가 인문적 실학주의입니다. 인문적 실학주의. 고전에서 필요한 지식을 가져온다. 이게 인문적 실학주의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실학주의는요, 우리가 고전이나 아니면 대대로 내려오는 지식 중에서 우리 사회를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이, 바람직한 구성원이, 받아들여지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이 배움을 한다. 지식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것을 사회 시민으로서 한 사회 시민으로서 행동하는데 활용한다. 그래서 사회 시민으로서 그 사회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배우고 자신의 지식을 쌓고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것들을 사회적 인문주의라 그래요. 감각적 실학주의와 과학적 실학주의는 동의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각이라는 게 뭐예요, 선생님?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거. 오감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건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존재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선생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거, 눈으로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먹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건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을 관찰 가능한 사물이라 그래요.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걸 관찰 가능한 사물이라 그러고요. 여기서 말하는 과학은 인문과학이 아닌 자연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을 그것만을 지식으로, 한마디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지식으로 받아들이라는 게 과학적 실학주의, 감각적 실학주의예요. 감각으로 우리가 관찰 가능하고 느낄 수 있고 증명 가능한 거, 그것만이 감각적 실학주의고 과학적 실학주의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재 9페이지에 보시면 감각적 실학주의는 감각을 통해 지식을 형성하고자 한다. 자연 현상, 여기 이제 제가 자연과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연 현상의 탐구와 자연 과학적 지식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자연 법칙을 통해 현실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교육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학자는 코메니우스입니다. 그래서 코메니우스가 실학주의의 대표학자이기도 하지만요, 그 중에서 감각적, 과학적 실학주의 대표학자입니다. 자, 이거 제가 자연과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메니우스는요, 코메니우스의 교육은요, 자연주의 교육, 합자연의 원리를 주장합니다. 자연주의 교육이나 합자연의 원리. 그 부분은 코메니우스 편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몽주의. 자, 계몽주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르쳐서 깨우쳐라. 사회 부조리를 평민들이 그리고 노예계층들이 빈민층이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깨부시도록 그렇게 그들을 교육한다면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되니까이죠. 그래서 계몽주의는요, 일반 사람들의 정신을 깨닫게 하여 생활이나 학문, 종교, 도덕 등에 대해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가지게 한 정신운동입니다. 자각하지 못한 사람의 상태를 자각 상태로 이끄는 건데요. 당시의 귀족들은요, 가문 대도로 이어오는 교육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미자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어쨌든 교육을 받은 가정교사로부터 또는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미자각 상태를 자각 상태로 이끌라는 건 교육받지 못한 사람을 교육받게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자, 계몽주의는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요. 그래서 계몽주의 안에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계몽주의, 자연주의, 범해주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계몽주의, 큰 계몽주의 틀이 있고, 거기에 다시 하위 요소로 계몽주의가 들어가고, 자연주의가 들어가고, 범해주의가 들어가요. 여기 대표학자 누구라 그랬어요? 선생님, 로크와 루소예요.
여기 작은 계몽주의의 대표학자는 로크예요. 작은 자연주의의 대표학자는 루소고요. 그 다음에 범해주의의 대표학자는 바제도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요 큰 틀이 있고 여기에서 다시 세분화되기 때문에 로크와 루소가 계몽주의의 대표학자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건 요 큰 틀에서 그래요. 작은 틀로 내려오면 계몽주의의 대표학자는 로크고요. 자연주의의 대표학자는 루소고요. 범해주의의 대표학자는 바제도예요. 계몽주의는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가르쳐라 그들을. 배우지 미자각 상태의 사람을 가르쳐라. 그 다음에 자연주의는요, 선생님.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내면의 자연성을 기본으로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자연 환경만 자연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우리의 내면의 흐름, 내면에 잠재된 것들이 자연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연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연의 본성을 이 외부의 자연과 합일되게 교육을 하라라는 게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이에요. 물론 이 자연주의는요, 큰 흐름은 루소가 대표학자지만 이 자연주의 교육, 합자연의 교육은요, 코메니우스,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코메니우스의 감각적 실학주의, 과학적 실학주의, 거기서부터 탄생된 거긴 해요. 그래서 코메니우스부터 시작해서 루소로 이어지고, 루소에서 페스탈로치로, 페스탈로치에서 프레벨로 이어지는 게 합자연의 교육, 그 다음에 자연주의 교육이에요. 그리고 범해주의는요, 선생님, 범의 뜻이 뭐예요? 사랑이죠. 범은 뭐예요?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게 범해주의예요. 이거는 바제도우가 만든 개념이고요. 바제도우는 이 범해주의를 계몽주의와 자연주의를 합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범해주의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자신의 사상을 교육기관에서 실천했고요. 그 교육기관의 명칭이 범해 학교입니다. 그래서 범해주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범해 학교는 범해주의를 실천한 바제도의 교육기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몽주의로 가실게요. 교재로는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계몽주의는 일반 사람들의 정신을 깨닫게 해서 생활이나 학문, 종교, 도덕 등에 대해 비판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가지게 한 정신운동이다. 미자각의 상태에서 인간 정신을 자각 상태로 이끄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성, 우리의 내가 부조리를 깨닫고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해결 방안까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성, 합리적인 이성을 원합니다. 거기 11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특징으로 합리적인 이성과 지성을 존중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이 계몽주의에도 7번 동그라미 7번에 보시면 자연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인간은 본래 평등하며 자연적인 인권과 주권을 가지고 자연의 순서에 순응하는 존재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계몽주의가 가르쳐서 깨우쳐라라는 그 의미 안에 인간의 자연성을 인정하는 자연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그럼 자연주의랑 뭐가 다르냐고요? 인간의 본성을 따르라, 자연성을 따르라는 게 100% 핵심이 되는 게 자연주의고요. 가르쳐서 깨우쳐라가 핵심인데 거기에 10% 정도 자연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계몽주의예요. 그래서 핵심을 어디에 두냐예요. 완전히 두 개의 성격이 달라? 그렇지는 않아요. 왜? 가장 큰 틀은 계몽주의라서. 계몽주의 안에서 계몽주의, 자연주의, 범해주의로 나뉘기 때문에 완전히 성격이 빨주, 노 이런 색깔처럼 달라. 그게 아니라요.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큰 핵심은 포인트는 다르지만 공통되는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핵심, 그 구분되는 점들이 시험에 나오니까요. 자, 자연주의 교재 12페이지 보세요. 자연주의 교육은 계몽 사상에서 교육 사상의 주류를 이룬다. 교육의 근본 원리는 인간의 자연성에 있고 인간상은 자연 상태 그대로라고 믿으며 교육은 인간 발달을 자연 법칙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범해주의 보세요. 범해주의 교육은요, 계몽주의와 자연주의를 배경으로 바제도우가 범해학교를 창설하고 교육한 사상에서 출발한다. 근데 범해주의라는 뜻이 뭐예요? 종교나 민족을 초월해서
박애 정신, 그들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정신과 자유평등 정신으로 교육을 실천한다. 자, 이 범해주의는요, 정말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했어요. 모든 사람, 남녀 구분 없이, 연령 구분 없이, 계층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학교 안에서 이들을 아끼고 가르쳐라 라는 게 범해주의예요. 자, 범해주의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아끼라는 뜻이니까 결국 계몽주의의 하나의 흐름이 되는 거죠. 자, 신인문주의 보시겠습니다. 제가 신인문주의 안에 두 가지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인문주의와 낭만주의. 대표학자가 페스탈로치고요. 대표학자가 프레벨이에요. 페스탈로치의 제자가 프레벨이에요. 프레벨은 페스탈로치의 빈민학교 있잖아요. 거기에서 직접 교사 생활을 하면서 페스탈로치에게 교육이 뭔지 배우게 됩니다. 그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죠. 페스탈로치가 제자들이 많아요. 프레벨도 제자들이 많고. 신인문주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고전에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고 우리의 이성을 터치해서 그것을 곧 몸으로 행동하게 만들어라. 그게 신인문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인문주의는 19세기 사조 가운데 철학이나 문학에서 낭만주의와 교육에 있어서 신인문주의로 나타난 교육 사상적 체계를 통칭하는 것이다. 계몽사상이 너무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인간을 해석한다 그래서 감정이 살아있는 인간, 정의적인 측면, 인간성의 어떤 원만한 발달을 추구하는 거, 감정이 살아 숨쉬는 그런 사람을 원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지덕체가 하나인 사람, 지덕체가 조화롭게 발달한 사람, 3H가 되는 거예요. 3H가 지덕체를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 윤리다, 미적이다, 지적의 3차원적 조화적 발달을 요구한다는 게 결국 지덕체를 중시한다라는 거고요. 13페이지 3번, 방가로 3번 신인문주의에 인간의 지, 정, 의 세 영역의 조화로운 발달을 교육 목적으로 한다. 인간의 모든 소질의 완성화, 인간의 미적, 조화적 형성을 이상으로 추구하려고 한다. 이 부분들이 3H랑 만나는 유아의 인간의 전인 발달을 추구하는 교육이다입니다. 인간의 전인 발달을 추구한다라는 거, 결국 뭘까요, 선생님? 인간의 가능성을 믿어줬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완벽하게, 선생님, 지덕체가 조화되고 그것이 완벽한 인간이면 한마디로 완성체예요. 내가 아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요. 그걸 몸으로 행할 수 있는 거는 상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의 최고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그만큼 인간의 가능성을 믿어준 거예요. 낭만주의가 그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그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혹은 자신이 희망하는 대로 행동하면 바른 길로 갈 거야. 또 그렇게 행동하는 자유로운 세상이 돼야 돼 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운 세상, 인간이 누구나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라는 건요. 그 자유를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거, 올바르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사회를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낭만은 한마디로 사람을 낭만적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악한 면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부조리한 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성숙한 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인간이란 존재에 무한한 가능성을 하고 그들을 무한하게 신뢰한 것을 낭만주의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주관적, 공상적, 상징적, 신비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인간을 믿어줘서 인간의 가능성을 너무 높게 마치 신의 경지처럼 그렇게 해석해서 그래서 태폐주의로 나왔다. 부정적으로는 병적인 모습으로 나왔고 불가사의한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거는요. 인간이 하는 모든 선택을 다 인정해줬기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도 나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약을 해도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 마약을 하는 것도 또는 뭐 술과 담배에 빠지는 것도 그것도 인간이 선택했다라면 옳은 길이야. 이렇게 잘못 해석하게 되면 태폐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병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6번에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6번에 13쪽 마지막 문장 인간성 교육을 지향하기에 인간성
거기 밑줄이요. 인간 형성이란 가치의 정립을 통해 교육적인 사고와 교육 제도상의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입니다. 자, 우리 실용주의 한번 보실게요. 실용주의. 실용주의 누구예요? 실용주의 뒤에 실용주의. 실용주의는 선생님 미국에서 시작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진보주의는 듀이가 체계한 거다. 실용주의는 뭐다? 애초에 지식이라는 거, 학문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지식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자, 교재 한번 보시면 19세기 후반에 20세기에 걸쳐 미국에서, 제가 그랬죠? 미국에서 발생하고 성장한 미국의 독자적인 사상이에요. 아직까지도. 도구주의, 기능주의, 실험주의라고도 한다. 선생님, 도구 기능은요. 지식을 하나의 도구로 여겼다. 지식을 하나의 기능으로, 우리에게 쓸모 있어? 없어를 따지는 기능으로 여겼다. 그래서 도구주의, 기능주의이고요. 실험주의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그 해결하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듀이가 문제 해결 절차, 반성적 사고의 절차, 이런 것들,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거든요. 그런 어떤 하나의 절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 맞는지 아닌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라고 해서 실험주의. 또한 우리가 그 검증하는 과정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굉장히 상호작용하는, 능동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실험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용주의 교육 15페이지 보세요. 학습은 개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요. 그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얻은 지식은 다양한 주제와 상황에 광범위하게 전이된다입니다. 안다는 것은 학습자와 외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라 돼 있고요. 상호작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라는 개념입니다. 학습자와 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되며 둘 사이의 상호작용과 경험도 계속적으로 변화된다입니다. 자, 진보주의 보세요. 선생님, 진보주의와 실용주의의 차이는 뭐라고요? 듀이가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그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듀이가 실용주의의 대표학자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0세기에 접어들어서 교육학자들은 엄격한 훈련과 수동적인 학습, 그 다음에 어떤 질이 명렬한 지루한 내용을 강조하는 정통적인 교육의 형식에 반발해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 개인주의라고 돼 있죠. 개인주의적 성격을 띤 자유분방한 생활관을 가지는 진보주의를 출현시켰다라고 합니다. (30년대) 진보주의가 사회 개선을 위한 운동에 주력하게 됨으로써 놀이의 어떤 개인적 발달의 강조는 사회적 협동과 참여, 적응 등의 강조로 전환되고요. 변화가, 이거는 뒤 이론에서 다시 가요. 변화가 실제의 본질. 한마디로 제가 지식의 상대성을 논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지식의 변화예요. 한마디로 내가 필요한 게 어제 필요한 거, 오늘 필요한 거, 내일 필요한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르니까 그 변화에 따라서 그게 변화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나한테 필요한 거, 그 본질을 추구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 옆에 보시면 박스에 실용주의 옆에 박스 보시면 실용주의와 실존주의 비교했죠. 실용주의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지식이야라면, 실존주의는 뭐냐면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지식이야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회에 또는 내 눈앞에 또는 내가 나의 실제 모습, 그게 지식이야인데요. 실존은 그래서 현존하는 살아있는 개개인의 특성을 봐요. 연령별 특징 무시하고요. 사회문화적 특징 무시하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아무런 편견과 그런 고정관념 없이 그대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 우리 미나라는 아이의 성격을 미나 그 자체의 특성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 미나가 실제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미나를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 피아제의 이론이 아닌, 엄마의 어떤 견해가 아닌,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미나의 모습으로 미나의 실제 모습을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 그게 실존주의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개개인을 연구한다. 자, 아동중심 교육입니까? 그 다음에 아동중심 교육은요. 아동교육이 뭐예요, 선생님? 아동교육.
뭡니까 아동교육이? 아동중심교육. 교사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흥미를 중심으로 자신이 계획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 계획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아동중심 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범원이 얘기한 아동중심의 핵심 요소도요. 유아로 하여금 유아를 중심에 놓고 유아가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 만들고요. 유아가 놀이를 통해서 그리고 제한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유로운 선택들을 하는 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어떤 내부에 잠재된 것들을 아이의 준비도에 맞게 끌어나가는 거, 그것을 아동중심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동중심의 핵심 요소 5가지가요, 선생님, 추가 자료에 나와 있죠. 그 5가지가 특이한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특정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준비도, 뭐 유아, 그다음에 놀이, 뭐 활동, 그 자유로운 분위기, 이런 것들, 유아의 스스로의 선택, 이런 것들 그대로 그 뜻으로 쓰이고요. 준비도를 조금 설명드리면요. 실은 준비도 개념은 아직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성숙주의, 제2장에 나오는 발달심리학자들이 주장한 성숙주의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아이의 내면이 발달 상태가 준비됐을 때 가르쳐라예요. 한마디로 안에는 성숙이라는 기제가 있는데 그것을 발현되는 시기라는 게, 연령이라는 게 있다. 그것이 발현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발현되는 걸 기다렸다가 아이에게 교육을 시켜라 라는 게 준비도 개념이에요. 그래서 범원의 아동중심의 핵심 요소는 우리가 아동중심 교육에서 모두 그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5가지 용어를 알아두시고요. 그 용어에 대한 해석을 구별하시면 되는데, 이 처음 나오는 이론은 특징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정의를 바꾸지 않고 나와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5가지는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2019 개정 누리과정 있잖아요.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중심 교육입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중심 교육이기 때문에 저는 범원의 아동중심 핵심 요소가 2021학년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교육 사상가를 다룰 텐데요. 근대 이전의 사상가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